와인에서 오래된 밥 냄새, 빵 냄새, 설치류, 배설물 냄새 심하면 토사물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내추럴 와인에서요. 관리가 안 된 쥐의 케이지에서 나는 냄새랑 비슷하다고 해서 영어로는 mousiness, 형용사로 mousy, 불어로는 good sourie라고 합니다. 한국어로 굳이 번역을 하면 쥐 맛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내추럴 와인에서 의외로 많이 만날 수 있는 이 못생긴 아로마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이것도 알고 나면 감지하기가 쉬운데 모르는 경우에는 참 이 냄새를 찾기가 힘들어요. 한번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일하고 있는 소믈리에 임소입니다. 내추럴 와인을 좋아합니다. 와인은 역사가 오래돼서 이론도 딱 정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와인 이론과 소믈리에들이 와인을 테이스팅하는 방법도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은 흔하게 얘기하는 미네랄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게 2000년 초반부터 사실 쓰기 시작한 개념이에요. 자, 오늘 얘기할 내용도 옛날부터 책에는 존재했는데 거의 언급되지 않다가 최근 10년 사이에 갑자기 내추럴 와인 하는 소믈리에 그리고 양조자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아로마예요. 이게 컨벤셔널 와인에서는 거의 언급할 일이 없는 내용이라서 저도 프랑스 와인 학교 다닐 때 그냥 그 클래식한 와인 과정을 공부할 때는 거의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내추럴 와인 레스토랑에서 일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언급하는데 처음에는 저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된 아로마예요. 현재 와인 레벨이 중급자 이상이시고 내추럴 와인 좀 마셨다 하시는 분들은 아 이게 그거구나 하고 바로 이해하실 거고요. 이제 막 내추럴에 입문하신 분들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요 정도 느낌으로 영상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로마는 부쇼네나 콜키 와인처럼 와인의 결점 중에 하나예요. 의외로 부쇼네 와인에 비해서 훨씬 자주 내추럴 와인에서 볼 수 있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감지를 못하는 게 문제예요. 제가 어제 마셨던 와인에서도 이게 있었어요. 일단은 용어 정리부터 해야 되는데요. 영어로는 mousiness, 불어로는 good souris, 한국어로는 쥐맛 이렇게 번역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영어, 불어, 한국어 다 오류가 있는 표현이에요. 왜냐고요? 이거는 혀에서 느껴지는 맛이 아니고 코에서 느낄 수 있는 향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굳이 얘기를 하면 쥐맛보다는 쥐냄새라고 해야 되겠죠. 와인이 외국 술이기도 하고 제가 프랑스에서 와인 공부를 한 것도 있고 해서 한국어로 와인 설명할 때 단어 선택이 고민될 때가 진짜 많은데 오늘 특히 더 그러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래도 영어가 많은 분들께 더 익숙하니까 mousiness 아니면 한국어로 쥐냄새 이렇게 섞어서 또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이 mousiness가 도대체 어떤 향이길래 와인의 결점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마우지네스의 향은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팝콘, 또띠아, 빵 냄새, 오래된 밥 냄새 같은 게 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설치류, 배설물 냄새, 그러니까 쥐 냄새죠. 요런 게 날 수가 있고 또 여기서 더 심하면 토사물 냄새, 뭐 소시송이라고 이제 소세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오래된 껍데기 냄새 이런 것도 날 수가 있어요. 이 냄새의 원인으로 세 가지 특정 분자를 많이 언급하는데요. 이런 이름의 분자입니다.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시죠? 저는 와인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런 화학 구조까지는 이해하고 싶지 않아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결론은 각 분자가 내는 향이 다른데 각각의 농도에 따라서 냄새의 방향성이 바뀔 수가 있어요. 제 경험으로는 토사물 냄새나 쥐의 배설물 냄새까지 가는 와인은 거의 못 봤고요. 거의 빵 냄새 아니면 묵은 쌀 냄새, 오래된 밥 냄새 요 정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주의할 점이 샴페인에서 나는 누룽지 냄새나 빵 냄새랑은 완전 달라요.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 마우지네스는 와인을 열자마자 바로 느낄 수도 있고 열고 나서 한참 후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신기하게 사라질 수도 있고요. 인구의 30%는 못 느낄 수도 있다고 하고요. 느낀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입안의 pH가 다르기 때문에 느끼는 강도가 다를 수 있어요. 느낀다고 해도 대수롭지 않아 하거나 고소한 빵 냄새가 적당히 나는 경우에는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조금만 느껴져도 싫어하는 분도 계세요. 제가 아는 굉장한 와인 애호가 분이 한 분 계신데 약간의 마우지네스에도 여기 쥐
쥐가 완전 두글두글하네 이러면서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와인이 복합미가 높고 타닌이 많은 와인에서는 있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덜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근데 이 한 번 마우지네스 향이 나기 시작하면 꽤 강하게 느껴지는 아로마라서 와인의 다른 아로마를 다 덮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와인 생산자들이 의도하지 않은 아로마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와인의 결점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쥐 냄새는 pH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느끼는 와인의 아로마들은 와인잔에 따르면 공기 중으로 휘발되면서 우리 코에 닿아서 향을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샴페인에서 나는 고소한 빵 냄새나 누룽지 냄새, 샤르도네의 버터 냄새 이런 거는 정상적인 아로마라서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가 없어도 그냥 잔에 따르는 행위만으로도 공기 중으로 휘발되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마우지네스의 원인이 되는 분자는 잔에 그냥 따르면 와인 주스가 산도가 높다 보니까 비휘발성 분자의 모습을 하고 와인 주스 안에 그냥 가만히 숨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냄새를 바로 감지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찾느냐?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얘네들은 산도가 낮아지면 휘발성으로 변합니다. 다시 산도가 높으면 산성이면 비휘발성인데 산도가 낮아지면 휘발성으로 변하게 돼요. 와인을 입에 삼켰을 때 침은 와인보다 상대적으로 산도가 낮겠죠. 이 와인이 침과 섞이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pH가 달라지면서 이 분자들은 휘발성으로 변하게 돼요. 여기서 코로 올라오는 요 향, 여기에서 감지할 수가 있어요. 불어로는 레트로올팍시옹이라고 하죠. 테이스팅 중에 느낄 때는 자연스럽게 이 방법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제일 많죠. 문제는 사람마다 입안의 pH가 다르고 특히 음식이랑 와인이랑 같이 곁들일 경우에는 입안의 pH가 계속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방법은 아니에요. 또 다른 방법은 이건 프랑스에서 옛날부터 쓰던 방법인데 와인 잔에 손가락을 담가가지고 한 1, 2초 정도 기다렸다가 딱 말린 다음에 냄새를 맡아보는 거예요. 우리 피부도 와인에 비해서는 산도가 낮기 때문에 피부에 닿는 순간 이 분자들이 휘발성으로 변하는 거죠. 근데 이것 역시 피부의 pH가 사람마다 다르겠죠. 정확도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추천하는 방법은 의심되는 와인이 있으면 다른 잔에 조금 따른 다음에 베이킹소다를 한 스푼 넣고 냄새를 맡아보라고 합니다. 베이킹소다가 완전 염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산도가 확 떨어지겠죠. 그러면 굉장히 휘발성이 높은 분자들로 얘네들이 변신하겠죠. 제가 어제 마신 와인이 우연찮게도 딱 이 쥐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맛있는 와인이라서 끝까지 이 감동을 이어가고 싶었는데 요 마지막 잔에 쥐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오래된 밥 냄새, 꿉꿉한 빵 냄새 같은 게 살짝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예민함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그래서 저는 느끼는데 저랑 같이 마시는 제 배우자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때 제가 빵이랑 같이 먹고 있는데 이거 너 먹는 빵 냄새랑 섞여서 헷갈리는 거 아니냐고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바로 보여줬죠. 심지어는 아로마가 잘 모아지는 와인잔도 아니고 그냥 위스키잔 하나 딱 갖고 와가지고 베이킹소다 반에 반 스푼 정도 약간 넣고 와인 조금 넣고 이렇게 흔들어서 냄새 맡아보라고 탁 줬더니 와 이러면서 바로 인정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확실해요. 아니면은 종이에 베이킹소다를 살짝 묻힌 다음에 와인을 몇 방울 떨어뜨리고 약간 말린 다음에 냄새를 맡아보셔도 이 향이 바로 나요. 그럼 이 원하지 않는 아로마 마우지네스는 왜 생기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조금 머리 아픈 이론이 나올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또 디테일한 내용 한번 풀어볼게요. 와인 양조자들이랑 양조학 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계속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정확히 밝혀진 건 아직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마우지네스의 원인은 현재까지 그냥 연구된 걸 정리해 본 거예요. 앞으로 좀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겠죠. 크게 보면 양조 과정에서 2가지 균 때문에 이 못생긴 아로마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젖산균이고 두 번째는 브레타노마이세스라는 균 때문이에요.
두 번째 브레스타노마이세스 균은 영향력이 조금 미미하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대부분 청소를 열심히 하면 해결되는 문제라서 주된 원인인 첫 번째 균, 젖산균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풀어볼 거예요. 젖산균은 제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됐던 균이죠. 와인에서 젖산 발효를 위해 꼭 필요한 균이에요. 와인의 발효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가 알코올 발효고 두 번째가 젖산 발효인데 두 번째 젖산 발효는 필수는 아니고 옵션이에요. 컨벤셔널 와인의 양조 프로세스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수확한 포도를 양조장에 가지고 와서 일단 아황산염을 탁 넣고 필요 없는 균을 다 죽여요. 그리고 첫 번째 발효인 알코올 발효를 해주기 위해서 배양 효모를 첨가해가지고 알코올을 열심히 만듭니다. 이게 딱 끝나면 다시 아황산염을 넣어서 필요 없는 균을 딱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내가 젖산 발효를 하고 싶다 이러면은 필요한 젖산균을 또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젖산 발효를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내추럴 와인에서는 어떻죠? 중간에 이런 아황산염을 전혀 안 쓰거든요. 내추럴 와인에서 아황산염 아주 소량 쓰시는 분들은 그냥 병입 전에 산화 방지제 목적으로 약간 쓰는 거예요. 이런 양조 과정에는 거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포도 주스 안에는 알코올 발효를 위한 그 자연 효모와 젖산 발효를 위한 젖산균이 공존하고 있겠죠. 알코올 발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 자연 효모들이 충분히 스스로 증식해가지고 알코올을 활발히 만듭니다. 여기서 젖산균은 효모가 활발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길을 못 펴고 숨어 있게 돼요. 근데 알코올 발효가 딱 끝나고 난 뒤에 효모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젖산균들이 막 일어나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막 날카로운 산도의 사과산을 부드러운 산의 그 젖산으로 바꿔서 와인 전체 산도를 부드럽게 바꿔주는 거죠.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발효가 착착착 진행되면 참 좋을 텐데 첫 번째 발효인 알코올 발효를 할 때 예를 들어 자연 효모가 좀 증식을 못해서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해서 알코올 발효가 미적지근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 경우에 젖산균이 눈치를 딱 보다가 효모들이 좀 비리비리하네 이러면서 본인들이 오발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원래 하는 일인 사과산을 먹고 젖산을 만드는 일 외에 포도 주스에 남아있는 이 당분을 먹고 이상한 균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분자들이에요. 근데 아황산염을 안 쓰는 내추럴 와인이 다 이런 마우지네스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럼 왜 특정 내추럴 와인에만 이런 게 나타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와인의 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내추럴 와인은 일반적으로 컨벤셔널 와인보다 산도가 쨍하고 굉장히 높은 게 많죠. 내추럴 와인에는 아황산염을 전혀 쓰지 않거나 아주 소량 쓰는 게 목표인 생산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 아황산염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천연 방부제인 산을 굉장히 높게 와인을 양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생산자들이 의도적으로 포도 농사를 지을 때부터 산도가 높은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실수로 농사를 잘 못 지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하던 대로 했는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산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덜 나왔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평소 하던 대로 아황산염도 안 쓰게 되면 이런 마우지네스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같은 선상에서 와인에서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는 탄닌을 한번 생각해 보면 루아르 쪽에 그 와인 생산자 연구협회 같은 게 있는데 이름이 테크니 루아르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서 실험을 한 게 했어요. 탄닌을 와인 1헥토리터당 한 5g 정도 넣으니까 쥐 냄새가 현저히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실험을 진행하신 분이 하는 말이 결과적으로는 마우지네스가 거의 사라진 건 맞지만 진짜 탄닌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탄닌의 맛 때문에 마우지네스가 가려져서 그런 건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결론 내신 게 있어요. 확실한 거는 탄닌이 없는 화이트 와인에서 이 쥐냄새, 마우지네스가 발생할 확률이 확실히 높다는 거예요. 7, 80년대 와인 양조학을 공부하셨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에는 이 마우지네스라는 게 책에서만 배웠지 실제로 필드에서 경험할 일이 거의 없는 와인의 결점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대부분 와인들이 아황산염을 아끼지 않고 팍팍 썼기 때문에 아마 그렇겠죠. 근데 최근 10년 전후에 내추럴 와인이 발달하면서
시중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나름 큰돈 주고 내추럴 와인 한 병을 딱 샀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이런 마우지네스가 있으면 엄청 짜증이 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영상이 혹시 내추럴 와인에 입문하고 싶은 분들 혹은 발 한쪽 이렇게 딱 담그고 계신 분들이 보시면은 상당히 역시 내추럴 와인은 아닌 것 같아, 이런 거부감을 드릴 수 있을까봐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생산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아황산염을 안 쓰고 이 모든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내추럴 와인을 계속 만드시는 분들 참 똥꼬집 대단하죠. 사실 대부분의 내추럴 와인 애호가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많이 마시다 보니까 내추럴 와인은 이런 다양한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사실은 사 드시는 거예요. 이쪽 계열에 이제 발을 딱 들이게 되면 컨벤셔널 와인으로 넘어가기 힘든 또 이 나름의 매력이 있어요. 제가 굳이 이제 이 내추럴 와인 애호가들을 위한 변명을 조금 하자면 제 자신을 위한 변명이 되기도 하고요. 이 내추럴 와인만의 매력이라는 게 그 모든 위험 요소, 리스크를 커버할 만큼 굉장히 강력한 거라서 사실 참아지는 거죠. 여기서 또 좋은 소식은 부쇼네 같은 와인 결점은 와인에 이게 딱 생기기 시작하면 끝이거든요. 이 와인은 반품하거나 버려야 돼요. 근데 마우지네스는 신기하게도 와인이 숙성하면서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요. 생산자가 와인이 이렇게 몇천 리터 한 큐베를 딱 만들었는데 여기서 마우지네스가 딱 발견됐다고 해서 이걸 다 버릴 필요 없다는 거죠. 마우지네스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양조학 하시는 분들도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설명을 잘 못하세요. 숙성 과정에 따라 와인 속의 분자들이 환원과 산화학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 같다, 뭐 이런 정도 애매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오늘은 내추럴 와인에서 특히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와인의 결점 마우지네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어요. 다음에 또 맛있는 와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